안녕하세요. 오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마이TV가 새로운 실험작을 선보입니다. 오연호가 묻다. 오연호가 묻고 김누리가 답하다 편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김누리 교수님 모셨습니다. 우리 김누리 교수님은 여러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중앙대학교 동문과 교수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대중 강연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TV에서도 막 많이 뵀어요. 자, 특히 이 두 권의 책 때문에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2020년에 나왔네요, 그죠? 그렇죠. 네, 2020년에. 예, 재작년에. 그다음에 이제 3달 전쯤 나왔어요. 이게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예. 이 책이 새로운 책이고,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최근에도 많은 독자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새로 나온 책의 카피가 이거예요.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환멸의 시대를 넘어 이제 거대한 전환을 감행하자. 네. 자, 2022년 올해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볼까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공약들을 지금 내걸고 있는데요. 우리 유권자인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설레이고 희망을 품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을 경과하면서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의 삶이, 또 우리 공동체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기대가 한편으로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또 한바탕 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돼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누리 교수님과 대담을 하는 것은 굉장히 뜻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김누리 교수님은 누구보다도 예. 한국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 오셨어요. 예. 그죠? 그리고 뭔가 이제 새로운 희망을 우리 대한민국 구성원들이 갖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염원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동안 엄청나게 강연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예,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예. 한 해 몇 회 정도 하신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쉬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네. 100회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100회 예. 이상. 예. 저도 행복사회 강연을 꽤 많이 다니는 편인데요. 예. 제가 어디 가면은 김누리 교수님이 지난주에 다녀가셨어요. 아니면은 다음 주에는 김누리 교수님이 오실 겁니다. 이런 그래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꽤 많았어요. 예. 네. 예. 저도 세어보니까 음. 132회 했더라고요. 예. 8,000명을 만났는데 예. 우리 교수님도 비슷할 것 같아요. 예,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교수님은 어떤 교수님보다도 한국 사회를 진짜 독하게 네. 비판하신 분이신데 네. 저도 사실은 약간 그런 편이에요. 네. 특히 저는 대한민국의 지난해 출산율 0.837 예. 이 숫자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 세상을 권하는 게 미안하다, 주저스럽다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교수님은 한국 사회를 독하게 비판하실 때 대표적인 키워드를 뭘로 드십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사회적 지옥 맞지 않는가라고 얘기할 때 대표적 키워드를 뭘로 드십니까? 제일 지금 한국 사회는 총체적으로 네. 저는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이런 모든 병의 네. 근원 음, 그것은 분단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단이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룬 게 많잖아요. 네. 그걸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했다. 네. 그리고 놀라운 민주화를 이루었다. 이건 사실이고 네. 자랑스러운 일이죠. 네. 그런데 동시에 자살률이 너무 높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은 또 너무 낮고 또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이 죽어가고 그렇죠. 또 불평등이 너무 심하고 이런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그런 훌륭한 민주화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이 차이, 이러한 불가사의한 현상 네.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면 네. 우리가 처해 있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특이한 상황 그건 분단과 냉전 체제가 여전히 유지된다는 거죠. 뿌리가 거기에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뿌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이다. 네. 특히 우리 김누리 교수님은 이제 교육 문제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 현직 교수이신데 예, 교육은 망했다. 예. 지금까지의 교육은 반교육이다. 예, 더 이상 대학은 상아탑이 아니다.
대학이 권력과 자본에 포위당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막 칼럼을 통해서 많이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세게 얘기하다 보면은 음. 중앙대든 어디든 주변의 동료 교수들이 뭐 그렇게 세게 하냐. 그렇게 얘기할 법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저는 어찌 보면 네. 제가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저는 이제 그 테오도르 아도르노를 많이 인용하는데요. 네, 네. 아도르노의 책을 보면서 네. 가장 많이 배웠어요. 제가. 네, 네. 근데 아도르노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학자의 기본 자세는 radical denken, radical criticism. 급진적으로 사유하고 급진적으로 비판해라. 그렇지 않으면 타협하는 것이다. 그때부터는 학자가 정치인이 되는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저는 학자가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학자는 급진적으로 사유하고 그것을 급진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것. 그게 학자가 사회에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정치가는 거기서 타협을 모색해야 되겠죠. 그러나 학자가 정치가가 되는 순간 학자로선 끝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교수님의 그 TV 출연, 예. KBS나 뭐 JTBC도 출연하셨고 그런 것들이 막 유튜브로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또 예. 기사화도 되고. 예. 그러면 이제 그 유튜브 댓글이나 기사 댓글에 아, 우리 교수님 너무 시원하다. 이런 편도 있겠지만 아, 왜 저렇게 부정적인 걸 강조하실까? 왜 저렇게 세게 하실까?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알고서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할 말은 하겠다. 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그 에너지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는지 네, 모르겠는데 네. 분명한 것은 네. 한국 사회에서 네. 일정한 목소리는 공론장에서 들리지 않는다. 아, 저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저라도 기회가 있으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네. 한국 사회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기득권에 포위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와야 될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이야기가 그렇게 들렸을 수는 있겠다. 네. 만약에 그렇게 들렸다면 아, 성공한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겠습니다. 절박함이 있다. 예, 예. 또 다른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나라도 한다. 아,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것은 뭐 100% 맞는 말이에요. 네. 왜 이런 이야기를 네. 문학하는 놈이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사회학자들이 해야죠. 아. 정치학자들이 해야죠. 네. 예. 사실은 그들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문학자가 사실, 나서가지고 예. 동문학자가 나서가지고. 동문학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한국 사회의 그런 학계의 지형 자체가 대단히 왜곡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일부 댓글 보니까 예, 예. 김누리 교수님은 너무 독일 얘기만 한다. 한국 사회를 비교하면서 늘 왜 독일 얘기만 하지? 프랑스 얘기는 왜 안 하시지? 영국 얘기는 왜 안 하시고 북유럽 얘기는 왜 안 하시지? 이런 댓글도 막 있더라고요. 예, 그건 아주 좋은 지적이고요. 네. 또 당연한 지적이고요. 근데 독일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죠?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네. 전혀 독일을 사랑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독일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 다른 나라를 제가 확실하게 알면 그 나라 예도 들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수업을 하든 강연을 하든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독일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글을 통해서 맞습니다. 확인하고 그 이후에 한국에서의 상황을 보면서 비교해서 좀 정제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저 자신이 네. 깊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하.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독일에서 몇 년 동안 공부하셨죠? 제가 한 7년 아, 공부했고요. 7년 동안 공부하고. 네, 그래서 총 한 8년 정도를 살았다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아마 80년대 중반일 테니까, 중후반일 테니까, 그죠? 예. 제가 89년에 아. 갔고요. 95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가는 고해에 독일이 막 엄청난 이제 네, 변화가 네. 시작됐고요. 통일이 네, 시작된 거죠. 네.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를 제가 보면서 느꼈던 많은 것들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또 독일을 너무 좋게 말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독일에서 배운 가장 큰 것은 독일 지식인들이 네. 굉장히 사납다는 거예요. 아하. 독일 지식인들이 2시간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독일이란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예요. 망할 것 같아.
정말 살벌하게 비판합니다. 자기 비판. 네, 네. 독일을 오늘날 그나마 이 정도로 건강한 나라, 건강한 사회로 만든 것은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처절한 비판 의식이에요. 그거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네, 제가.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독일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네. 독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판 정신 이런 것들을 제가 한 8년 정도 네. 들어가면서 한국 사회를 우리도 한국 사회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그렇죠. 급진적으로 사유하되 또 급진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지식인이 한국 사회에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대담이 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교수님께서 늘 독일과 네. 독일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분석을 네. 하시는데 예. 바로 그 옆 나라가 덴마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유럽과 북유럽을 연결하는 그 통로가 그렇죠. 덴마크 네, 육지로 맞습니다. 서로 연결돼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예. 저는 이제 덴마크의 행복 사회를 늘 분석하고 이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함께 앉으니까 마치 그 폭이 네. 훨씬 이제 소유럽과 북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듯한 예. 같이 우리가 좀 비교도 아니, 좀 그러니까 해가면서 저는 지금 얘기를 해보죠. 우리 오 선생님이 계속 덴마크의 행복 교육 이야기하시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독일의 정치 교육을 이야기하고요. 네네네. 그게 너무 한국 사회가 지금 네. 당면해서 필요로 하는 네. 두 가지 교육이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독일에서는 정치 교육을 통해서 성숙한 민주 시민을 길러야 된다 네. 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표고, 덴마크의 경우는 그렇죠. 삶 자체를 네.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민들을 네. 길러야 된다. 그 두 개가 합쳐지면 한국 교육이 얼마나 폼나는 교육이 되겠어요. 오늘 이제 오마이 TV를 네. 통한 예. 이 대담 이걸 시작으로 해서 예. 교수님과 제가 손을 잡고 예. 전국 방방곡곡을 누벼야 되겠군요. 예. 자, 그런데 교수님, 예. 지금 이제 우리가 2022년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예. 선택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당은 정당대로,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예. 흥분하고 때로는 이게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서로 각자의 후보를 생각하면서 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강연을 하셨지만 특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대선 전국의 이슈들과 그다음에 현상들을 그동안 교수님이 해왔던 한국 사회 분석 이것과 접목시키는 그런 시도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괜찮습니까? 예, 예, 좋죠. 예. 혹시 이번 후보들 중에 예. 여야 후보들 중에 예. 그동안 김누리 교수님께서 하도 막 한국 사회 이렇게 바꾸자, 교육 바꾸자 그러니까 우리 캠프에 좀 와서 일해봐라 이런 제안 안 하셨나요? 특정 후보를 거론하기 힘드시겠습니다만. 예, 좀 있었죠. 좀 있었습니까? 예. 아. 예. 근데 고민을 좀 하셨겠는데 아니, 고민 안 해요. 고민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얼마든지 가서 다 도와준다 그랬죠. 그랬어요? 예, 뭐 무슨 위원장을 해달라 뭘 해달라 그래서 아이고 뭐 위원장이 아니라 네. 그 캠프에 수의라도 하겠다. 아. 그 대신 내가 주장하는 것을 받아다오.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게 뭐였나요? 그 주장이? 아니 저는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네, 교육과 관련해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한국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네. 간단해요. 세 가지만 없애면 됩니다. 세 가지. 예, 대학 서열 폐지해라. 둘째, 네. 대학 입학 시험 없애라. 네. 셋째, 대학 등록금 없애라. 그 이 세 세 가지를 네. 없애면 한국 교육이 비로소 정상화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오 선생님이 늘 주장하시는 것처럼 네. 행복한 네. 아동기,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네. 행복 교육을 받을 수 있죠. 네. 네. 이 세 가지를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게 가능한가? 아직도 너무나 그렇죠. 딴 나라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딴 나라 이야기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네, 네, 네. 유럽에선 상식이잖아요. 상식이죠. 이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네. 행복한 시간을 돌려주는 것이 네. 우리 어른들의 임무다, 그렇군요.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걸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다 도망을 갑니다. 근데 지금 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저 얘기 너무 과격한 거 아니에요? 대학 등록금이 없단 말이야? 과격하다 이렇게 생각할 네. 수 있는데 네. 독일 지금 등록금 없죠? 없죠. 예. 그다음에 오히려 수업 받는데 생활비를 주죠. 어느 정도 받죠? 지금 월? 작년 작년에 그걸 독일에서는 바펙이라고 네, 불러요. 네, 네. 바펙. 네. 이 바펙을 제가 작년에 보니까
서독과 동독이 조금 달라요. 네. 동독 지역은 월 100만 원, 서독 그렇군요. 지역은 월 120만 원 정도 네. 줍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독일 말씀하셨는데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금이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생활비. 생활비로 약 월 120만 원씩 모든 학생들에게. 예.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렇게 주는데 등록금도 없고 생활비를 주는데 60%의 학생들이 대학을 안 간다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네. 대학을 가지 않아도 그럼요.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그 존엄한 그렇죠.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자, 이따가 대학 입시 개혁에 대해서 대학의 개혁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요. 예. 자, 아까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사회를 분석하면서 가장 중심에 둔 게 분단, 거기에 기인한 그 잔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 국민의힘 쪽에서 이른바 멸공 퍼포먼스 이것 때문에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고 했어요. 교수님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멸공 퍼포먼스.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죠.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을까? 게다가 우리는 지금 네. 제3세계 개발도상국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정치 이념을 가진 나라가 있을까? 그 대통령 후보로서 비교적 유력하다고 하는 그러한 후보 입에서 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죠. 부끄럽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왕 윤석열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어떤 분들은 막 다이내믹하다고 그래요. 전에 없었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의 검찰총장을 하시던 분이 제1야당의 후보로 등장했어요. 그것도 몇 개월 만에. 이런 게 독일 같은 데서는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네. 이것은 네. 제가 법으로 이걸 네. 금하고 있다 이런 건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이건 정치 도의적인 최소한의 그러한 그 차원에서의 이야기죠. 네. 말하자면 검찰총장을 했던 자가 그 다음에 내가 대통령 후보에 나오겠다. 네.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렇군요.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네. 법조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네. 한국 사회로 보면 가장 시대에 뒤져 있는 굉장히 전근대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놀랍습니다. 왜 여러 분야 중에 예. 법조계가 특별히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특히 판검사 네. 이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네. 이분들은 세상이 안 변했어요. 지금 10년이 다르잖아요. 네. 네. 이분들 의식 세계는 한 3, 40년 전의 세계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데 좀 놀랍고요. 네. 최근에 나온 일들만 봐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학력을 보면 예. 서울대 법대가 가장 많습니다. 예, 예. 그죠? 교수님의 이 책들을 읽어보니까 예. 어떤 대목이 그게 나오더라고요. 예. 공부 잘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주는 잘못된 문화가 미성숙한 엘리트를 만들었다. 어찌 보면 이 엘리트들도 한국 교육의 피해자다. 예. 이 두 권 중에 어디에 있는가 제가 예, 따왔는데 맞습니다. 미성숙한 엘리트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한국 사회에 이걸 만들었다 그동안. 예. 네, 좀 부연하시자면. 지금 한국 사회는 네. 한편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큰 발전이 있었고요. 이 발전에는 사실은 엘리트의 기여보다는 네. 한국 국민들 전체의 기여가 저는 훨씬 컸다고 보고요. 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엘리트들도 일정한 혜택을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의 엘리트라고 하는 네. 집단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오만해요. 네. 제가 너무 놀래서 외웠어요. 음. 뭐라고 썼나요? 당신 같으면 어떤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으세요? 그렇죠.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에만 매진한 의사. 혹은 실력은 한참 모자르지만 추천에 의해서 공공병원의 의사가 된 의사. 이렇게 썼어요. 네. 거기에 흐르는 그 엘리트주의, 그 오만함, 인간에 대한 예의 없음. 이게 과연 소수 의사의 문제일까요? 네. 한국 교육을 받은 자들이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판사들이 양승태 사법부에서 저지른 그 끔찍한 사법농단 다 드러났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명의 판사를 빵에 쳐놓은 판사가 있나요? 아세요? 없잖아요. 없죠. 네, 네. 검사도 똑같아요. 그 고급 형용을 받은 그 검사들에게 99만 원 한 거 아시죠? 예, 기소를 한 명도 하지 않았어요. 네, 네.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것은 국민을 깔보고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경시하는 그러한 엘리트들의 나라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네. 저는 사실은 이걸 보면서 한국 교육은 실패한 게 아니다. 한국 교육은 파탄이다. 이쯤 되면. 파탄. 파탄. 그래서 이것은 뭐 적당히 빨아서 새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버려야 된다. 아.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바로 그런 주장을 하시면서 이 칼럼집을 보니까 이 책들이 이제 지난 6, 7년간 쓰신 신문에 예, 쓰신 칼럼들을 모아놓은 것이기도 한데요. 촛불혁명 후에 교수님이 엄청난 기대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문재인 맞습니다. 정부가 네.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2기가 아니라 혁명 정부 1기.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기대를 하셨는데 책의 후반부에 가니까 너무 실망해가지고 환멸을 느낀다. 예,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어쩌면 정부의 검찰총장을 하던 분이 지금 이제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이 상황까지도 예.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자, 문재인 정부 지난 5년을 쭉 보면서 교수님께서 환멸을 느낄 정도로 실망했다라고 예, 했는데 그 핵심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무능하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아, 예. 저는 무능이라고 하는 것도 네. 정치적인 책임을 진 자의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 못지않게 공동체에 대한 커다란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기 혁명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거의 네. 그 2016년, 17년에 걸친 네. 그 주말마다 거의 그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시위에 출석을 광화문에. 한 네.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때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 다 똑같았죠. 네. 근본적으로 새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다오. 네. 이게 우리의 심정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역사적 절실함 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쩌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 비전 자체를 결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이런 네.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 이후에 한국 사회 질적 변화에 네. 기여를 한 측면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아, 특별히 어떤 대목을 보면 그렇습니까? 교육 관련 대목이 그렇다고 보십니까? 교육만이 아니죠. 교육은 뭐 전혀 네. 변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개악을 해놨죠. 네. 개악을. 교사들이 네. 정말 수십 년에 걸쳐서 조금씩 개선을 해서 교실을 정상화하는 네. 그러한 방향으로 일정한 수준의 네. 교육의 변화를 이루어 놨죠. 그걸 그냥 일고에 정시를 비중을 네. 높이면서 네. 그렇게 짓밟는 그러한 것은 사실은 정말 놀라운 것이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 것은 네.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자주국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정치적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거기다도 분명히 썼습니다. 한국 사회의 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좋은 보수가 없다는 데 있다. 네. 저는 보수라는 정치 이념이 정말 중요한 이념이라고 봐요. 지금 독일 보세요. 네. 앙겔라 메르켈이 진보적인 네. 정치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앙겔라 메르켈이 보여준 16년이 보수 정치입니다. 네. 그게 네. 보수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좋은 보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 지금 민주당 정도가 좋은 보수가 네. 될 수 있는 네. 그러한 정치 세력이죠. 근데 자꾸 진보인 척을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보수의 빈자리에 수구들이 슬금슬금 기어들어와서 지금 완전히 자기들이 보수라고 이렇게 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책에서도 그렇게 썼어요.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사명은 좋은 보수가 됨으로써 네. 수구를 이제는 정치 무대에서 밀어내고 왼쪽에 합리적 진보가 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사명이다.
그런데 그거를 방기했다. 방기한 정도가 아니죠. 지금 수구들을 네. 보수란 이름으로 다시 정치에 끌어들이는 다시 부활시켰다. 거의 부활시킨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진보라고 하는 것은 더 네. 옹색해져 버렸죠. 특히 결정적인 것은 선거법 개정 과정이죠. 네. 그 어떤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 뭐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은 정치 지도자라면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뛸 수 있을까? 이 운동장 자체를 구조화하는 거. 그렇죠. 여기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예. 거기에 훨씬 못 미쳤다. 그 기대에 예. 이런 말씀이시죠. 그게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결국 한반도 문제인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파트너는 김정은, 네. 지금 뭐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나요, 국무위원장이라고 하나요.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우는 우리가 그 이전에 보았던 어떤 북한의 지도자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네. 굉장히 다 그야말로 다 내놓고 나왔잖아요. 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우리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네. 한반도의 새로운 어떤 공간을 여는 아하. 기회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 네.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개성공단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개성공단 문제를 왜 미국과 협의해야 되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독일에 혹은 제가 좀 왔다 갔다 했던 덴마크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중학생 때부터 그렇죠. 당원 혹은 정치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맞습니다. 또 교수님이 책에도 써놨습니다만 18세 고등학생 신분으로 국회의원이 그렇죠.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예.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을까요? 왜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 새로운 세대에 대한 정치 교육을 예.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재 영입도 시스템적으로 장기적으로 되지 않고 이벤트적으로 되고 또 사고가 나고 그렇죠. 그렇게 되더군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한국의 교실에서 과연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내고 있는가, 네. 아니면 잠재적인 파시스트를 길러내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늘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한국 교육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던 네. 중요한 부분이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는 교육이라고 봐요. 네. 그러한 관점에서 한국 교육을 한번 보세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한국 교육은 너무나 큰 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음. 대학교 때 성숙한 민주주의자로 길러내는 교육을 한다면 정치 영역에서도 그게 가능할 것이고 그렇죠. 네. 그들이 이 체계적으로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그렇죠. 길도 있을 거고 말이죠. 맞습니다. 네. 아마 독일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덴마크 보니까 20명의 장관들 중에 예. 절반 정도가 30대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 네. 덴마크가 그다음에 제일 젊은 국회의원도 말이죠. 정치인이 30대 비율이 많더라고요. 30대 음. 39 예, 미만이 예. 41%나 되더라고요. 맞아요. 압도적으로 저도 그거 이렇게 깜짝 많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예. 아마 독일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요, 드네요. 독일은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덴마크가 그 면에서 훨씬 더 모범적이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네. 이제 결국 아주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네. 지금 세대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결국 국회라고 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기구고요.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는 우리가 대의 민주주의라고 할 때 네. 결국은 모집단인 국민들과 가장 유사한 비율의 대표로 구성되는 그렇죠. 의회가 이상적이겠죠. 네. 대체로 지금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상적인 거죠. 아마 40대 이하가 네. 인구의 한 40% 될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대체로 일치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이 세대적으로 보면 50대 이상에 네. 속하는 그러한 남성들 특히 네. 이들이 뭐 너무 과도한 비율로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네. 30대 이하는 지금도 10%가 안 되잖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대선에서는 이른바 이대남, 이대남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20대 남자.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페미니스트 관련 논쟁도 있고요.
국민의힘에서 신지혜를 영입했다가 다시 또 사퇴시키기도 하고 이런 예. 논란도 있었고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니 많이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역 갈등을 경험했고 계층 갈등도 경험하고 있는데 이제 남녀 성별 갈등이 거기에 플러스된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단 말이죠. 예. 독일의 민주주의를 쭉 지켜보신 분으로서 예. 아마 독일 사회 같은 경우에 이대남에 주목하자, 뭐 남녀차에 주목하자 이런 거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예, 예. 왜 대한민국의 2022년 대선에서는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대착오적이라서 그런 거죠. 네, 저는 이걸 보면서 6.8 혁명이 없었다는 것이 한국 사회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또 몰아치는구나. 네. 과거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뒷다리를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 문제는 6.8 혁명을 통해서 네. 서구에서는 대체로 남녀 사이의 평등 문제, 사회적 권리의 균등성 이 네. 문제는 정리가 된 거예요. 6.8 혁명을 통해서 이미 50년 전에 다 정리가 된 문제인데 네. 지금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서 이렇게 아주 왜곡된 방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결국은 6.8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라고 네.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네. 그 중에서 특히 남성의 가부장적 지배로부터 여성 해방. 이것이 6.8 혁명 이후에 아주 들불처럼 네. 유럽 전체를 번져나갔고요. 이것이 그 이후에 이제 사회적 법적으로 제도화된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이런 문제 자체가 나오질 않죠. 근데 지금 우리의 경우는 그러지 못한 거죠. 네. 여전히 가부장적 남성 지배가 있었던 것이고요. 네. 이것이 그대로 지표로 나타나고 있죠. 지금 OECD 안에서 유리천장 지수라고 아시죠? 네. 네. 예, 그게 이제 남녀 사이에 어느 정도 차별이 존재하는지 네. 이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생긴 지가 9년이 됐습니다. 지금 9년. 네. 그 9년 동안 한국이 한 번도 1등 자리를 빼앗긴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녀 차별이 지금 가장 심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풀기 위해서 네. 해야 될 일은 사실은 뭔가요?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그러한 평등과 정의의 문제로 풀어야 되는데 네. 이것을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일정한 그 기득권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를 네. 말하자면 한국 사회를 틀지우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 불평등과 정의의 문제를 때로는 세대 갈등으로, 네. 때로는 남녀 갈등으로, 네. 때로는 노동과 노동 사이의 갈등으로 끊임없이 변형시키면서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자본의 책략에 더 이상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여기서 벗어날 것인가 이런 예.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다시 교육의 문제에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어찌 보면 지금 대선을 경과하면서 여러 후보들이 이러저러한 공약을 막 제시하고 있는데 뿌리와 줄기는 썩어가고 있는데 예. 성하지 않는데 예. 자꾸 막 이 가지 저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를 네. 내가 만들겠다. 예. 딱 맞는 이렇게 비유입니다. 그 들릴 예.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너무나 정작 적절한 비유입니다. 뿌리와 줄기에 대한 예. 교육 이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또 하지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교수님을 모신 이유도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이다 말이죠. 어디서부터 예. 출발해야 될까요? 결국 이제 제가 독일의 예. 경우를 돌아보면 6.8 혁명 이후에 오늘날의 세계가 지금 네. 서구 세계에서는 대체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프랑스와 독일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프랑스의 경우는 사회 개혁을 통해서 네. 그 과정에서 교육 개혁이 일어나는데요. 독일의 경우는 네. 교육 개혁이 사회 개혁을 견인하는 이러한 조금 이 말하자면 그 순차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것은 뭐 설명하자면 좀 긴데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일종의 좀 역사적인 아이러니예요. 프랑스는 당시에 학생 세력과 노동 세력이 굉장히 힘이 셌고요. 네. 그래서 소위 바리케이트 싸움이라는 것도 많이 하고 사회적 투쟁이 가능한 분위기였어요. 그에 반해서 68년에 독일은 네. 소위 긴급조치법이라는 게 그 당시에 통과돼가지고 네. 사회적 투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완전히 학교로 후퇴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부터 바꾸자. 아. 교육부터 바꾸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오히려. 성공적이었던 거예요. 아. 그 당시로서는 이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대학 개혁에 성공을 하고요. 이 대학 개혁에서 완전히 새로운 민주주의를 체험한 그러한 68 세대들이 가장 먼저 간 곳이 두 군데예요. 언론과 학교입니다. 이들이 진출한 게. 네. 예. 그래서 언론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고요. 네. 교육은 당연히 미래의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 거죠. 네. 그래서 이들이 언론과 교육 영역에서 네. 정말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이게 오늘날 독일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출발할 건가를 얘기할 때 저도 이제 강연장에서 청중들과 많이 대화하는 게 덴마크는 이러니까 행복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었고 행복한 교육을 하고 있다. 근데 왜 행복한 교육을 하고 있나 봤더니 몇 가지 막 문구들이 있어요. 스스로 하자, 더불어 하자, 즐겁게 하자. 근데 말이죠. 그 덴마크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학교에서도 이미 구어로는 다 돼 있어요. 구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교수님께서 아까 지금까지의 교육이 반교육적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갈 바를 몰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어디로 갈 건가? 이 구호. 특히 우리가 혁신 교육을 하면서 이 방향성은 다 알고 있고 너무나도 훌륭한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는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가고 착근시키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대학 입학 시험을 없애야 된다 하는 말은 네. 그냥 무슨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지금 한국에서 교육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해방 이후에 75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 동안에 계속 시도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그렇죠. 왜 아무런 성과가 없었을까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입시 문제에 다 걸쳐서 모든 교육 개혁은 입시 개혁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막혀가지고 네. 정작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입시 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로 교육 개혁을 논하는 것은 이것은 기만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유럽에서는 대학 입시라는 게 없고 실제로는 다 고등학교 졸업시험 아닙니까? 거기서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의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그 정도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엔 대학 가서 본인이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 거기서 학위를 따고 나오는 것이고요. 독일은 대학 진학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그것도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다른데요. 대략 대체로 그냥 저는 한 50% 내외로 50%, 알고 있어요. 50%잖아요. 예. 덴마크는 한 40% 정도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한 7, 80%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너나 없이 가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0%, 40%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교수님께서 주장하는 존엄한 생활. 그렇죠. 이게 이제 가능한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대학 입시가 없는 그런 사회가 필요하다. 교수님의 그런 주장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체는 좋은 것 같다. 그런데 어쨌든 일부 학과는 선발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인기 학과, 그럼요. 예를 들면 법대라든지 의대라든지 이런 데 말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우리 교수님도 중앙대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누구는 A학점 주고 누구는 B학점 주고 이게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는 이게 해야 되는데 이 경쟁이 만악의 그 근원이다라는 생각과 좋은 경쟁, 나쁜 경쟁을 줄이고 좋은 경쟁을 늘리자. 이건 조금 좀 다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쟁을 없앤다는 게 평가를 없앤다는 건 물론 아니죠. 평가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경우는 경쟁 자체가 그야말로 자기 목적이 되어버리는 아주 기형적인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어느 나라나 경쟁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 했을 때 어느 정도 소위 경쟁이라고 학교 안에서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독일처럼 이렇게 경쟁을 극단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는 나라는 좀 예외고요. 지금 다른 나라는 일정한 경쟁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살인적인 경쟁을 하는 나라는 없다는 그렇죠. 거죠. 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쟁을 많이 하죠. 일본은 지금 경쟁 상당히 안 합니다. 학교에서. 네. 유럽 쪽으로 많이 갔어요. 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교육 경쟁을 하는 나라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이것은 굉장히 긴 이야기가 필요한 그러한 그렇죠. 것이죠. 왜냐하면 사회 안에서 경쟁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적 구조, 특히 노동시장 개혁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독일에서 경쟁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고등학교 나온 아이들이 고등학교 나왔다고 사회적 차별이나 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공부하는데 별로 취미가 없으면 그냥 일반 회사에 가서 미리 취직을 하는 게 최소한 한 40대까지는 대학 나온 아이들보다 잘 살아요. 자, 근데 교수님께서 이제 대학 입시 폐지 말씀하셨고 대학 등록금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대학 입시 폐지 문제는 상당히 이제 방향성을 얘기하신 거고 네.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상대적으로 어쩌면 빨리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확실하게 좀 줄여주는 거 네. 이거일 텐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금 사실은 지금 이번에 대선에 나온 네. 그런 후보들 내부에서도 네. 대학 등록금을 없애는 거, 대학 무상교육이죠. 다른 네. 말로 하면 네. 네. 대학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쪽이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의외로 그 문제는 좀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실제로 대체로 저희가 그 추정해 본 것도 큰 돈이 안 듭니다. 네. 대체로 6조에서 10조 정도 드는데요. 그것이 주는 파급 효과는 훨씬 더 크죠. 네. 그래서 그건 현실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그 가능성이 큰 것은 미국에서 올해부터 대학 무상교육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거 아세요? 커뮤니티 칼리지죠. 그렇죠. 네. 커뮤니티 칼리지부터 시작했잖아요. 샌더스가 주장한 것을 네. 바이든이 지금 받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특히 우리 대선 후보들은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관심 많거든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는 이제 네. 그 국가의 돈으로 그렇죠. 2년제 예.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번에 시작하겠다는 커뮤니티 거죠. 칼리지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죠. 일선 학교, 네. 중고등학교로 가보면 교수님 강연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죠. 공부하는 선생님들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모색하고 맞습니다. 교실에서. 맞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제가 오늘 김누리 교수님 만난다고 예. 뭔 질문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이런 질문을 보내왔어요. 예. 교사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성숙한 민주주의를 학창 시절에 배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본인은 깨우쳤어. 아, 우리 제자한테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깨우쳤어요. 예.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 음. 하려니까 힘듭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게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 네. 세대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다도 저는 그 브레이트의 그 말을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즘과 싸운 자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고 떠난다는 것이다. 정말 대단한 통찰력이죠. 그렇죠. 브레이트의 그 말이. 네. 저는 이제 그걸 늘 저를 보면서 느끼고 저희 세대를 보면서 느끼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결국 대학 시절이라는 게 계속 파시즘과 싸우는 그러한 시절을 보냈는데 우리 안에 파시즘과 싸우면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상당 부분 파시스트가 돼 있다고 하는 걸 아주 그냥 섬찟하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 출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용어부터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지금 한국 사회는 엄격하게 보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 사회를 정직하게 보면 후기 파시즘 사회예요. 정기 파시즘은 우리가 넘어섰어요. 그건 제도로서의 파시즘이죠. 선거를 못하게 하고 독재 시스템 자체 이게 정기 파시즘이죠. 그런데 이 파시즘, 특히 한국의 군사 독재 파시즘 30년이 남긴 유산들 청산됐나요? 제도, 의식, 관행 이게 우리 몸에 그야말로 아비투스라고 하죠. 아비투스로 배어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네. 청산되지 않았다는 거죠. 교수님 지금 이제 시청자들이 여러 부류의 시청자들이 계시는데 예, 예. 파시즘, 예. 파시즘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니까 예. 이게 뭐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예. 자, 쉽게 설명한다면
파시즘 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파시즘을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이것 여러 가지 층위에서 이야기하는 게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냥 쉽게 네. 이야기를 한다면 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독재 정권이라고 하면은 파시즘의 제도적 측면만 이야기하게 그렇죠.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독재보다는 넓은 틀, 음. 그 독재 시스템을 가능하게 했던 의식적, 무의식적, 제도적, 비제도적 모든 전체의 뭐라 그럴까요? 전체의 구성체 네. 이런 걸 파시즘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네. 그래서 개인에게는 자유를 박탈하고 그렇죠. 비판적 사고를 하는 걸 박탈하고 예. 그렇게 되겠죠. 창의적 인간이 되는 걸 박탈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걸 과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후기 파시즘 사회로 한국 사회를 규정하는 게 과연 옳은가? 지금 한국 사회는 다 민주화된 것 같은데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제도로서의 파시즘, 지금 뭐 박정희도 죽었고 전두환도 죽었고 노태우도 죽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였던 가시화된 파시스트들이 다 사라졌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각인시켜 놓은 그런 심리적인 각인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제도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네. 예를 하나 들면 지금 OECD 국가 안에서 교사들이 정치적 시민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는 못하고 있죠.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맞아요. 교사가 정치 활동을 못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건 파시즘 정권, 특히 박정희 때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 박탈했죠. 네. 그게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어처구니 없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의 성격 구조를 보면 굉장히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파시즘의 유산이에요. 네. 예를 들면 경쟁의식, 우열의식, 강자를 동일시하는 태도, 약자를 혐오하는 태도, 네? 네. 그 다음에 폭력성, 공격성, 흑백 논리 이런 것들이 다 파시즘의 전형적인 심리 유형이에요. 이게 한국인들에게 그대로 배어 있잖아요. 이걸 빼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민주시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교수님은 책에서 예. 내 안에, 우리 예. 안에, 예. 자기 안에 있는 파시즘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죠. 말씀하셨고 예. 또 책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저도 제 안의 파시즘과 싸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교수님 안에 남아있는 파시즘을 물리치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에게 지금도 승질나면 손이 올라가잖아요. 예? 이거 완전히 몸에 밴 아비투스죠. 예? 그러니까 한국 남성들이 이걸 벗어낸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또 그것을 일방적으로 비난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운이 좋아서 8년 동안 공간적으로 다른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내 안의 파시즘을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그걸 비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는 말씀이죠. 네.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그동안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이거를 심각하게 해야 될 듯합니다. 이번 대선을 경과하면서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고 매일매일 뜨고 지는 뉴스에 관심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질문,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대선 시기를 보내도 좋을 듯합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